여러분들 부자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이게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짤인데 부자들의 MBTI를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그럼 보면은 뭐 이게 물론 MBTI는 이제 재미로만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제프 베조스, 워런 버핏 뭐 이런 거 ISTJ, 뭐 저도 ISTJ입니다. 근데 뭐 ENTJ, 뭐 INTJ 뭐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뭐 용의 주도한 전략가, 뭐 통솔자 해가지고 뭐 스티브 잡스, 뭐 일론 머스크 진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TJ다. TJ인 거예요. TJ들. 뭐냐면 이성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분들도 많지만 이성적이면서 뭔가 체계적이어야지 투자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라. 이게 뭔가 투자의 뭔가 격언이자 명언 같은 거죠. 당연히 어떤 기본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우석이라는 분이 쓰신 이 부의 인문학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 노벨상을 받으신 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두 가지 종류로 한다고 하는데 빠르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는 뭐를 해야지 잘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느리게 생각해서 좀 천천히 고민하고 하는 거를 해야지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빠른 생각은 뭐냐면 운전이나 운동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반사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탁 반응하는 거 있죠. 뭐가 차가 오면은 피해야 되고 뭐가 운동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빠른 생각인 거고 느린 생각은 뭐냐면 어떤 거 막 계산하는 거 있죠. 75 곱하기 87 이런 거 그리고 뭔가 고뇌하는 거 막 고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뇌를 쓰는 거 있죠. 뇌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느린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소비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뇌가 피곤하지 하는 것들 이런 게 느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 걸 많이 할까요? 이 압도적으로 빠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95대 5 정도로 빠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투자라는 거를 사실 느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대부분 95%는 가볍게 그냥 빠르게 대충 그냥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정말 많이 겪었는데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95%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고뇌를 하고 집중하지 않지. 그냥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하면은 그냥 책을 좀 골라주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은 뭐 공부를 해. 그냥 뭐 사면 되는지 알려주면 되지. 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자 거기다가 이런 거 많이 하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뭔가 좀 투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뭐 지금 사요 말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이게 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고민을 하기보다는 빨리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본능적인 선택인 겁니다. 왜냐면 95%가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망치는 거는 이 깊은 아까 말한 그 5%의 느린 생각으로 하는 그 집중과 고뇌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어찌 보면 뭐 일종의 뭐 그냥 가슴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투자를 망치는 생각 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하고 보유 효과 그리고 단내림 효과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손실 회피 편향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손실을 피하고 싶은 본능. 이거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겪죠.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회식비나 이런 거를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회식하거나 이러면은 잘 이렇게 막 피하고 막 회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랄까 잔돈 같은 거 좀 아끼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주식 좀 보셨어요? 뭐 팀장님 하면은 뭐 그냥 뭐 한 2천만 원밖에 안 날렸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돈의 그 개념이 좀 달라. 무슨 소리냐? 이 손실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잃은 거를 되게 좀 그냥 안 잃었다. 나는 안 잃은 거고 이건 회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팔기 전에는 잃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많은 분들이 1번과 2번 둘 중에 뭐를 더 두려워하나 라는 거 한번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돈을 벌면서 생기는 행복도 있죠. 나 2천만 원 벌었어 하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 2천만 원을 내 계좌에서 깨먹었어.
까먹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고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둘 중에 뭐를 내가 더 피하고 싶을까요? 생각해 보면 2번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람은 고통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차라리 잃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뭐 주식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투자도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고수분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요 손절이 핵심이다.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얼마를 딱 잡고 마이너스 5%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도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팔면은 이거는 나는 뭐 마이너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미 손해 봤는데 이러고 내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러면 나는 완전 손해인데? 라고 하면서 더 들고 갔다가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물려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보유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치를 되게 높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룹을 2개로 나눴어요. 학생들을 임의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10명은 학교 로고가 있는 머그잔을 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명은 그냥 빈손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머그잔을 사고 팔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머그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가격을 매길 거 아닙니까? 요거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얼마에 팔까? 이 친구들도 이제 가격을 매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2에 팔까? 뭐 $5에 팔까?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머그잔이 없으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에 살까? 라고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똑같은 머그잔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얼마로 매길까? 라고 봤더니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가치를 되게 높게 보는 게 보유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내림 효과는 이겁니다. 처음 숫자나 사물이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본 숫자나 처음에 본 사물이 딱 내가 단내림처럼 닷처럼 딱 그 기준이 돼가지고 얘 대비 좋은데 얘 대비 싼데 하면서 기준이 돼서 그냥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월세를 구할 때, 요거 거의 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전월세 구할 때 보면은 보통 3집 정도 봐요. 3집이나 4집 정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거의 90% 정도 마지막 집을 선택하세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내림 효과예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뭐냐, 일부러 앞에는 안 좋은 조건들을 많이 배치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부러 조금 뭐 방이 2개인데 가격이 비싸, 아니면 위치가 안 좋아, 안에 들어갔더니 도배가 잘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구조가 좀 별로야,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건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내림 효과로 보니까 처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마지막 걸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것도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거 대비 좋으니까 이상하게 이게 되게 좋네 하면서 저 4번째 걸로 할게요 하는 거죠. 이렇게 3가지가 다 뭐다? 빠른 생각,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이 감정에 휘둘리는 영향을 받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느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법은 뭘까? 케인스라고 있습니다. 케인스가 그 주식 투자도 되게 많이 성공했지만 이 경제학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요 분이 이제 주식 투자법 7가지를 설명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냥 투자에 그냥 전반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뽑는다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편에 서라. 그다음에 집중 투자하라.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라.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소수의 편에 서라가 느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렵잖아요. 이 대중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빠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5%의 어떤 감정적인 선택들을, 어떤 본능적인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선택하는 게, 예를 들어 A라면은 나는 느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B를 선택하는 것이 웬만하면 투자에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생각이 투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가 사실은 이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뭐 시장이 막 급락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막 급반등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보면은 대중과 좀 반대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빠진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막 반등하고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확률상 대중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반대로 선택하는 게 또 괜찮구나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95% 어떤 감정적인 선택들을 하니까 나는 심사숙고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정하는데 나는 고뇌를 하고 집중하고 계산해서 선택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집중 투자하라. 저는 이거를 많이 느끼는데 사실 사람은 하나만 잘하기도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만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집중과 고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를 사용하는 거는 큰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데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나는 회사도 다니면서 주식 투자도 잘하면서 부동산도 공부 잘하면서 코인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에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라는 게 뭐 특정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 특정한 산업군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만 보더라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특정한 것만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특정 종목 아니면 특정 산업군 아니면 뭐 난 지금은 뭐 회사에 집중할 거야. 지금은 나는 뭐 공부에 집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하나에 집중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 투자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느린 생각할 수 있는 투자법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긴 안목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장기 우상향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투자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하러 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다 투자하든지 이게 나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건데 오르든 내리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나는 뭐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면 좋겠지만 이렇게 항상 맞출 수는 없으니까 나는 언제쯤 사가지고 부침은 있겠지만 결국에 그 언젠가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좋은 시절에 팔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내가 한 뭐 3개월 6개월 뒤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반대로 6개월 뒤에 팔지언정 나는 3년 뒤 4년 뒤를 생각하고 샀던 거죠. 그거를 긴 안목으로 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공부를 맨날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저도 많이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다 공부하세요 하면은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공부를 뭘 하라는 거냐, 공부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공부가 결국에 이런 느린 생각, 아까 말한 그냥 어떤 본능이나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거를 강제로 끊는 거죠. 강제로 끊고 나는 이제 집중하고 고뇌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두가 손해가 두렵죠. 근데 손해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훈련하는 게 공부인 것이고 이성이 본능을 누르기가 힘들죠. 본능적으로 막 이거 피하고 싶죠. 손실을 회피하고 싶지만 이 본능을 억지로 눌러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손실이 났으면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결국에 공부다. 이 공부라는 것이 훈련이다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주식도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투자 인생이 이제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올해도 이제 벌써 한 9개월 지나갔는데 올해도 많이 배웠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막 반등하는 것들도 보면서 야 이게 시장이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라고는 것도 또 느끼고 그리고 이제 또 아마 앞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계속 투자도 하면서 야 시장이라는 게 진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대응할 때도 항상 심사숙고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 사이사이마다 투자 기회가 있고 요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번만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급락 급등도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잘 정리해 놓으면 다음번에도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 사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이렇게 뭐 단기간에 온 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번만큼 배움이 많았던 적도
생각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실제로 내가 체감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방의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를 그냥 이벤트로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그냥 대박 내고 끝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옛날 영상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루하고 그냥 수많은 거래의 반복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가면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거를 이 인생이라는 이 긴 과정에 올려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멀리 보고 하나하나 그냥 차근차근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번의 경험 그리고 다음에 미래에 올 경험들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의 어떤 그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나도 빠른 생각이 아니라 느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투자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시작은 거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물론 뭐 소수의 천재들은 뭐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시작하죠. 그냥 뭐 딱히 뭐를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어릴 때 뭔가 뭐 대단한 어떤 무슨 뭐 목표가 있어서 뭐 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대다수의 아이들,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면서 컸던 거고, 그러면서 그냥 또 뭐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그리고 뭐 재미있으면 하고, 그냥 그때 있던 거 하면서 살던 거죠. 사실 그게 주변 사람들 거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복한 오늘을 살자.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냥 살자. 이게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어떤 뭐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살자. 이런 거는 좀 너무 머나먼 얘기죠. 그리고 뭐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나랑은 좀 잘 안 맞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고,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재밌게 살고, 그냥 뭐 어떤 소박한 행복이 있으면 또 좋고, 뭐 그런 거지. 미래를 위해서 막 뭐 체계적으로 뭘 살고 하는 것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물론 돈은 필요하니까 돈을 벌죠. 근데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떤 소박한 삶의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소비하면 좋잖아요. 또 소비를 뭐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일 끝나고 마시는 어떤 맥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야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어떤 뭐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사는 거, 어떤 즐거움에 돈을 쓴다거나, 그리고 저축 같은 것도 하긴 해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그걸 뭐 미리 한다기보다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게 대다수 또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은 항상 부족한 거죠. 이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돈은 항상 부족한 거고, 돈은 항상 모자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이 모자라니까 사긴 사야 돼서 할부를 끊고요. 그리고 돈은 항상 모자란 건데 큰 걸 사야 돼요. 차도 사야 되고 뭘 사야 되니까 대출을 받죠. 그래서 대출과 할부는 우리의 친구고 항상 돈은 부족한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월급은 스쳐갈 뿐이죠. 내가 할부를 쓰고 대출을 쓰는데 월급이 어떻게 남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월급은 스쳐서 휙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왠지 내 인생은 내가 살긴 사는데 남에게 저당 잡힌 삶처럼 사는 거죠. 뭔가 이상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은 남지 않고 이상하게 남이 나한테 계속 뭔가 독촉하고, 그럼 이 독촉을 메꾸려면 다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이상하게 뭔가 이 소처럼 일만 하고 사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또 거기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또 맥주 한잔 하는 삶을 살고, 또 뭔가 또 배달을 시켜가지고 맥주 4캔 사가지고 오늘 하나 또 한 캔 까면서 TV 예능 보면 또 이게 또 행복이지 하면서 또 한 주를 또 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돈을 벌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5년 10년 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청춘이 지나가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시간이 훅 흘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좀 남아요. 시간이 남고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넷플릭스 추천해 주세요. 요즘 뭐 디즈니 플러스 재밌는 거 없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심심해가지고 카톡 같은 것도 하고, 요즘엔 친구들도 잘 안 만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을 뭐 발전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취업한 뒤로는
특별하게 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뭐 책 보는 거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합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의 행복도 좀 바쁜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의 행복, 소소한 행복, 당장의 맥주, 뭐 당장의 치킨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많아. 나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뭔가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가 많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탓보다는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뭔가 이 전체적인 뭔가 이 시스템 탓을 하는 그런 게 대다수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대다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이 삶을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맨날 말을 하는 거지만 남 탓 아닌 내 탓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평생 안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다가 그냥 아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는 순간 무언가 보이더라.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그 누구보다도 염세주의적이고 인생 안 바뀐다 생각했고 부자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내 인생은 안 바뀐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거를 다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내 탓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바로 이거죠. 내 행동들이 결국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구나. 내 12년의 공부의 역사가 결국에 내 수능 성적과 내 대학교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결국에 내 인생들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말을 안 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심심해 죽겠다. 할 거 없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인생이 무의미하네라는 말들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심심해도 할 게 없는 거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할 게 많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바뀐다는 걸 아니까. 왜 책을 보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모임을 갖고 왜 노력을 하는지 남 탓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내 탓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책을 봐? 왜 공부를 해야 돼?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모임을 갖고 왜 굳이 그런 노력들을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전 안 되던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내 탓을 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분들은 요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생각은 바꿨어요. 그래, 맞아.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문제고 내가 스스로 바꾸면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환경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이 그대로면 방해 요소도 그대로거든요. 특히 가족, 지인, 동료, 친구, 주변 환경들을 그대로 두고 내 생각만 바꾸면 안 됩니다. 방해 요소가 똑같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가족이어도 일부러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최대한 떨어져서 지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그 깨달은 다른 소수들을 만나는데 써야 되죠. 이 평일을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를 아예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평일은 최대한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일을 한다면 대화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럴 사람들이 없다면 혼자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는 거죠. 저도 이런 모임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익남 플러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부익남 플러스라는 걸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 되는 톡앤 스터디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주변 지인들 직장 동료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은 또 같이 처음 봐도 얘기도 되고 그리고 처음 봤지만 친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희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재택근무하기 전에는 맨날 회사에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무지출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영원 쓰기, 하루에 영원 쓰기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진 거죠. 환경이 억지로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분위기에 그리고 회사 사장이 무지출 챌린지 해, 뭐 돈 쓰지 마, 막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 재택으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게 막 깨지는 거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근데 환경도 맞춰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하는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진정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뭘 하면 이제 내 탓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저축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나 깨달음을 좀 얻고 아니면 어떤 동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요. 내 스스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남 탓이 아닌. 그러려면 과거의 나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저축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서 이론도 배우고 경험도 갖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람, 인적 자원도 필요하니까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옵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이런 거를 한 거잖아요. 저도 책도 보고 막 회사 다니면서 저 혼자 막 고민도 하고 막 투자도 하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유튜브든 뭐 책이든 워낙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인프라가 좋아져가지고 2단계까지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인생이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인생이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단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뭔가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엄청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는 분들은 아직 좀 한 단계 더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전히 수입은 직장에서 나오는 게 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축을 대부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하면 뭐 주식 조금 하시거나 뭐 펀드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접적인 투자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목표가 이런 거죠. 안정된 노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뭐 한 10년, 20년 일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도 한 채 마련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도 뭐 이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 50에서 60 정도 되면은 그때 은퇴해서 생활비를 좀 뭐 풍족하진 않아도 뭐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는 노후가 잘 안정되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정도. 목적은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잘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죠. 이런 삶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죠? 아프면 어떡하죠? 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거죠. 뭐죠?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시죠. 저는 이 현실적인 단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현실적이라는 단어. 현실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택합시다. 결국 부자가 된 사람들, 뭔가 인생을 크게 바꾼 사람들은 뭐죠? 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리스크라는 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부자가 되거나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리스크를 맞선 사람들이 결국에 인생을 바꿉니다. 이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부자가 되는 기회,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리스크 바로 뒤에 옵니다. 이 리스크라는 게 이 거대한 파도 같은 건데 이 파도 앞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나를 막 이렇게 덮겠죠? 그럼 여기 바로 뒤에 와. 바로 뒤에 와서 도망가서 피하면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우고 움켜 잡아야 돼. 움켜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온몸으로 얻어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기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영상들을 찍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지만 이런 영상을 보기만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예방접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백신 같은 건데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조금 약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이 리스크가 파도가 오긴 오지만 파도가 조금 약하게 오는 거지 맞아도 아프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거지 이게 리스크를 없애주진 않아요. 결국에 나도 대비를 하고 갑옷을 입고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을 결심하는 것은 본인의 몫인 거죠. 아무리 백신만 맞고 아무리 영상만 보고 아무리 책만 본다고 해도 결국에 그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올 때 또다시 도망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고 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시간이 부족하죠. 왜 그러냐? 우린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팔고 있다 보니까 언제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약을 하잖아요. 항상 절약을 저도 강조를 하지만 절약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절약만 해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절약을 아무리 해도 돈은 계속 필요하고 그럼 돈을 결국에 벌려면 시간을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돈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럼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절약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인생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절약한 거를 불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리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리스크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소득을 엄청나게 높이려고 리스크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불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든지 하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이 거대한 파도를 한 번 아니면 두세 번은 맞서 싸워서 맞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 대부분 어떤 뭐 투자든 뭐 사업이든 뭐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그 기회들을 한 번씩은 다 맞서 싸워가지고 겪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기회를 잡고 한번 인생에서 한번 퀀텀 점프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항상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뭐 리스크를 감당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쉽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겁니다. 망하면 어쩌지?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살아남은 자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가 같이 시작했을 때 했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가 운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망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100% 성공이 아닌데 100% 성공이 아닌데 왜 하라고 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가장 큰 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꼭 부자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이건 100%가 안 되는 판입니다. 100%인 건 없죠. 100%와 리스크가 어떻게 동의옵니까? 리스크는 100%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나는 100%의 확률이 아니라면 도전을 안 할 겁니까?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냐? 저도 해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할 게 되게 많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요. 저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끊어질 것 같았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정말 그냥 하루에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고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았던 게 몇 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인생을 바꾸는 과정인데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건 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행동을 끌어당기고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내가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바꿨는데 행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뭐가 나를 막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역설 아닐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거겠죠. 내가 생각이 안 바뀌었겠죠. 내가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건 내 탓이다.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건 내 탓이라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도 내 탓이겠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꼭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안 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내 생각이 과연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부터 결정하시고, 그렇다면 100%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리스크라는 거, 이거에 내가 도전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라. 그러면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모든 부자, 모든 성공한 사람, 모두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그 100%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10%, 20%밖에 안 되는 확률처럼 보이는 그 리스크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누가 하지 말라 했는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는 게 사실 내일의 어떤 만족보다는 당장의 만족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의 뭐 불확실한 뭐 새 두 마리를 잡을 확률보다는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게 그 돈의 속성을 쓰신 그 김승호 회장님의 어떤 뭐 사례인데, 이 사무실에 신청도 안 했던 어떤 그 VIP 전용 신용카드가 온 적이 있었나 봐요. 사무실에 이제 VIP 전용이니까 뭐 연회비도 뭐 비싸고 혜택도 뭐 많았겠죠. 그런 것들이 오면은 사실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걸 기분이 좋거나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VIP구나. 예를 들어 뭐 몇백 장이나 뭐 몇 명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하면은, 아, 내가 뭐 셀럽인가 하면서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나한테 왜 신용카드를 주냐 하면서 말이죠. 자, 왜 그러냐? 이 부자들 중에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자들 중에는 신용카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뭐 대출일 수도 있고, 뭔가 남의 돈을 뭔가 빌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반대로 일반인들은 오히려 뭐 연회비 높은 카드를 쓴다거나, 뭐 VIP 카드를 쓴다거나, 뭐 호텔에서 무슨 혜택을 준다거나, 뭐 포인트를 많이 쌓아준다거나, 카드 혜택 많은 거를 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게 뭐 집착한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좋아하고 연구하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카드 자체로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발급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뭐 많이 써야지만 발급해주기도 하고, 뭐 발급 받으려면 조건이 막 까다롭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노리고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아예 뭐 색깔로 막 등급을 막 구분하기도 하고, 뭐 숫자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뭐 등급을 막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약간 원초적인 그 욕망이죠. 과시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보면 광고에서도 그랬는데, 카드를 뭐 이렇게 내밀 때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딱 보면서 뭐 나는 뭐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주변에 뭐 결제하는 사람들이 뭐 나를 뭐 알아봐 주길 바라는 뭔가 그런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저도 이제 재테크를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강연을 가면은 뭐 저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 그 내면을 보면은 요 과시욕 때문에 부자 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멋진 집에 살고 싶다, 뭐 좋은 차 타고 싶다, 뭐 세계 여행 가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어찌 보면 뭐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인데, 요 대답들의 다음 돌아오는 그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 멋진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남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부러움 받고 싶어서요. 친구들이 그러면 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저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막 생각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그 다음에 돌아올 대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은 멋지잖아요. 저 좋은 집에 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잖아요. 저를 부러워하잖아요. 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멋진 삶일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게 한국인의 약간 종특일 수도 있는데, 과시욕이라는 게 뭐 이런 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그 닌텐도 게임 중에, 그 스위치 게임 중에 그 동물의 숲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생활을 하는 게임이죠. 그냥 섬에서 이렇게 생존하는 게임인데, 요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한국인들은 좀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집부터 산대요.
집부터 사고 집을 사가지고 대출로 삽니다. 대출로 사가지고 집을 키우는 거에 집착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밭을 꾸민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여기다 뭐 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집 바깥을 뭐 꾸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데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키워야 된다. 집에 뭔가 뭐 꾸미어 놓고 방을 만들고 계속 대출을 갚아나가는 삶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한국인들은 뭔가 이렇게 갖춰놓고 사는 삶, 뭔가 누가 왔을 때 좀 이렇게 번듯한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뭔가 그 과시의 약간 그런 DNA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이 과시욕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된 어찌 보면 되게 원시 시대 때부터 내려온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시 시대에도 빈부격차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원시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사실 뭐 힘이든 싸움 기술이든 아니면 어떤 뭐 식량을 잘 채집하든 아니면 사냥 실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높고 낮은 지위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 지위라는 게 높으면 그 식량을 더 많이 배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권력이 더 높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위를 어떻게든 높이고 뭐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고 아니면 내가 더 뭔가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능력이 더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생존의 본능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뭐 원숭이나 뭐 어떤 고릴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유인원들도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인간들도 그런 본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위를 과시하고 내가 더 뭔가 더 높다. 더 나은 사람, 내가 너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과시하는 거는 본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과거의 원시 시대에 있던 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식으로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명품을 입음으로써 나는 너보다 더 돈이 많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뭐 더 멋진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여행을 더 많이 다님으로써 너보다 더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막 자랑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를 점점 더 드러내는 거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 지위를 인정해 달라. 나를 부러워해 달라. 그러니까 나는 더 너보다 지위가 높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과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뭔가 체면을 중시하는 뭐 이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부터도 약간 좀 그랬는데 이게 지금 SNS를 만나면서 완전 대폭발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SNS가 없었던 시절은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체면을 중시하고 우리 동네에서만 내가 조금 으스대고 우리 동네에서만 내가 조금 권위와 과시를 좀 노출을 하면 됐었는데 이게 SNS를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과시쟁이들과 내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대폭발의 이제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동네 부자를 상대하다가 이제 전국 부자를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수능을 보고 전국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도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 평균이 너무나 높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차도 엄청 큰 거 타야 되고 집도 막 이제 30평대 아파트 아니면은 사람 사는 거 아니라고 막 하고 중산층이 아니라 중상층을 기준으로 삼는 상위 10%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이상하게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이 전국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는 당연하게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에 따른 박탈감, 열등감도 정말 높아져 버렸죠. 그럼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건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순간 사실 열등감은 해결이 되거든요. 이걸 돈으로 얘기한다면 사는 것, 그걸 사는 걸로써 열등감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걸 살 돈을 가짐으로써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느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는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C클래스를 샀어. 그래서 나는 벤츠를 타는 벤츠남이야.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들고 벤츠 C클래스 어쨌든 벤츠 키가 있으니까 벤츠 키를 그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는 벤츠를 타는 멋진 남자야라고 말을 하지만 통장에는 1,000만 원 있어 라는 그런 사람과 나는 통장에 현금이 한 2억 원 있어. 근데 전철을 타고 다니지. BMW야. 난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 라는 남자가 둘이 있다면 누가 더 자신감이 높은가 라고 봤을 때 인스타에선 얘가 자신감이 높지. 그렇지만 실제로 둘이 만나가지고 친구야. 둘이 친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혼을 내고 있을 것인가? 얘가 얘를 혼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아직도 그러고 사냐?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리고 좀 이제 똑바로 살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혼나고 있는 건 항상 요 벤츠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감은 얘가 더 높겠죠. 2030 때는 겉모습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돈을 좀 벌고 그리고 이제 막 투자를 막 시작했던 초기에는 요 328i였나? BMW 요 뚜껑 열리는 걸 사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매장도 가고 막 시승도 해봤는데 너무 사고 싶더라고. 그냥 막 눈에 막 아른거려가지고 28이었나? 29대 이걸 타고 다니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이걸 사지 않고 착각만큼 투자를 더 했죠. 그러면서 인생이 많이 더 바뀌었는데 2030 때는 당연히 어떤 겉모습이나 치장이나 어떤 외모나 외관 이런 것들에 눈이 가기 마련이고 외적인 것에 돈 쓰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아끼는 게 멋진 것이고 늙어서는 돈 쓰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젊을 때 돈 쓰는 게 멋지다고 생각하시고 늙어서는 아끼는 거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살아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늙어서 아끼면 안 되고 젊어서 돈 쓰면 안 되더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돈을 모으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돈만 모아라.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라. 왜 그러냐? 막상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돈이 부족해서 뭘 못합니다. 대부분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돈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젊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얘기는 젊을 때 무조건 고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꼭 고생을 해야 되나? 그냥 젊을 때도 좀 놀면서 젊을 때도 그냥 좀 가볍게 그냥 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젊을 때 아끼고 고생해야 늙어서도 멋지게 쓰면서 살 수가 있는데 젊을 때 가늘게 살면은 나중에도 어떻게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현실적인 이런 단어들은 젊음이라는 단어랑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젊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비현실적으로 고생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 말고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고생을 한번 해보자.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어디를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수준의 고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식으로 해봐야 내가 누군가한테도 특이한 경험이라고 말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얻는 어떤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것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그런 걸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젊음이라는 것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떻게든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모으시고 그 기회를 찾아가지고 돈도 많이 불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늙어서 많이 돈 쓰고 즐겁게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극복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했다가 손해를 볼 것이고 누구는 리스크를 극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이 바뀌겠죠. 100%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나가 떨어질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부자들 대다수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멀리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대다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과정에서 다 소비를 극도로 줄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대부분 뭐 쓰긴 쓰더라도 거의 안 쓰고 뭐 아예 신용카드를 그냥 잘라버린 분들도 많았고 저도 그냥 신용카드 안 쓰고 현금 쓰고 살았었고요. 대부분 그냥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과정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거의 필수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음식을 치워야 됩니다. 음식을 치워야 되는데 이 유혹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게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음식을 옆에 두고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안 먹어야지라고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음식을 치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어놓고 돈을 안 써야지. 내가 배달의 민족을 핸드폰에 깔아놓고 음식을 안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오만한 거죠. 이게 안 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갑에서 현금이 나가는 거를 느끼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다면 직접 나가서 사오면 되는 거죠. 내가 귀찮게, 내가 불편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돈도 저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뭐 그래야 체크카드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뭐가 불편해서 안 돼요라고 하면 그걸 그냥 불편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사나? 일주일에 20만 원만 쓰기로 했는데 화요일에 다 떨어지네? 라는 걸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장의 0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늘어난다.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고 등기부 등본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에 돈이 막 쌓이면은 그게 자신감이고 그게 재미입니다. 이 소비가 재밌는 분들은 저축을 안 해봐서 그래요. 소비가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저축이 더 재밌습니다. 돈이 쌓이는 재미를 아시게 되면은 소비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거든. 와, 나는 저축이 너무 재밌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하면 소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소비를 하는 분들은 저축을 못해. 근데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소비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저축이 재밌는데 저축보다 더 재밌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해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저축도 재밌는데 저축을 공짜로 더 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재미가 2배, 3배가 되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와,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남들은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막 저축하는데 물론 나도 저축을 하느라 너무 고생했지만 이게 이렇게 돈이 불어난다고? 근데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된다고? 이거 너무 재밌다. 라고 하면서 투자가 재미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을 하거든요.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 것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기 미래는 자기가 바꾼다고 하잖아요. 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가 모여가지고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루하루를 잘 살고 이걸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잘 모아가지고 당장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이걸 1년, 2년, 3년, 10년을 모으면 이 미래가 천천히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첫 걸음부터 걸어야 되겠죠. 이 첫 걸음을 신용카드 없애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분별한 소비부터 없애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